170페이지의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를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감정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를 공적평가죠.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국가가 평가하죠. 공적평가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인평가입니다. 즉,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가 공인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자, 강제성 여부에 따라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로 나누는데,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법원의 경매물건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공매물건은 반드시 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나와야 돼요. 자, 필수적 평가입니다.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행에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죠. 이때 담보 물건을 평가하는 것은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이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현재 이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둘러싸는 환경, 점유, 불법 점유되어 있느냐, 점유,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라고 해요. 현황평가. 자, 그럼 우리나라,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인데, 감칙 제6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게 되면은 현황기준 원칙이 있어요. 현황기준 원칙. 자, 이 현황기준 원칙인데, 이 조문을 보면은 우리가 조문 중에서 이 1항이죠. 1항이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조문이죠. 조문이 그대로 나왔죠. 자, 1항을 보면은 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 조문을 우리는 2년 전에 출제를 했습니다.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그런데 과거로 갈 수 있거든요. 예. 자, 과거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급평가라고 하죠. 소급평가. 자, 미래로 갑니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업무용 대형 빌딩이 2개월 뒤에 준공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도래가 확실한 이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한부평가. 도래가 확실한 건 기한부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미래는 미래인데 확실하지 않아요. 이번은 뭐죠? 불확실하다.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전제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하는 평가,
이 평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평가라고. 조건부. 자, 조건부 평가인데 여기서 이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하죠. 실현 가능하고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 토지에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준공한 지 60년이 경과를 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불확실해요, 철거가. 이럴 경우에 이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뭐죠?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뭐를 전제로?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해요.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면은 토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다. 자,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됐을 때 한번 얼마 될까 평가 한번 해보자 해요.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어떻게 돼요? 실현이 가능하고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제가 돼요. 조건부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토지를 평가한다. 이것도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입니다. 조건부 평가.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7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은 제7조는 우리 개별 물건,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에요. 자, 7조가 4가지 조문이 나오죠. 1항, 2항, 3항, 4항이 있어요. 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니까 뭐죠? 1항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근데 요 2항, 3항, 4항은 요 등이 있죠. 이 등이 2항, 4항, 3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2항은 뭐죠? 둘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건물 이렇게 둘 이상, 토지, 건물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한꺼번에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뗄래야 수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1항은 하여야 한다고, 여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일괄평가가 나오죠. 일괄평가가 나오죠. 19회 시험도 나오고 27회 시험에 또 요 2개가 또 출제했죠. 자, 그리고 3항은 구분평가가 나오죠. 여기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요즘 많은데 주상복합 건물에서 나는 5층을 평가할 땐 그것만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예? 또는 도로에 하나의 물건, 1필 토지, 하나의 물건, 토지가 접해 있는데 도로에 전면, 후면에서 전면은 상업용으로,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럼 이 1필의 토지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하고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돼요. 보통 상업용이 비싸죠. 이렇게 상업용, 주거용 가격 차이가 좀 심할 경우에는 이 하나의 물건이라도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뭐죠?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항이 부분평가죠.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 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인데 이 부분평가를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일부분을 평가합니다. 자, 얘기죠. 자, 일필의 토지의 이 일부분이 도시 계획시설에 저촉이 됐어요. 자, 우리가 계획시설에 저촉이 돼서 우리는 수용을 우리가 됐을 경우에 이 수용 시에 보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보상 평가를 할 때는 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일부분을 평가하는 여기가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부동산 가치 이론을 가면은, 자,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우리 투자 이론에서 피셔 효과도 배웠죠. 어빙 피셔는 부동산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 또는 편익을 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말하죠. 자, 어빙 피셔의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거든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이 있고 건물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유용성, 효용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은 가격보다는 가치의 개념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이 부동산 학자는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가치와 가격이 같다고 안 봐요. 예?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는 가치와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고 가치와 가격이 서로 뭐 하다고 본다? 다르다.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피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 뭐가 나오죠?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개념이 가격이라면은 가치는 누가?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에요. 실제 지불한 금액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 33평 아파트 사면서 4억 원 지불했어요. 그럼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해요. 한 개 존재. 가격은 한 개가 존재해요. 그런데 가치는 요 얘기죠. 어빙 피셔의 개념이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가치인데, 그래서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아파트 4억 주고 샀지만은 보는 사람의 견해, 보험회사의 보험 가치, 그리고 정부에 있어서의 과세 가치, 또는 금융기관의 담보 가치, 매수자 입장 시장 가치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다원적 개념이 나타난다.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그래서 가치의 유형이 나오죠. 보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은 구하는 겁니다. 보험금 산정과 어떻게 돼요? 보상을 위한 기준이 되는 가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나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규에서 조정된 가치를 과세가치라고 합니다. 과세가치. 자, 그리고 투자가치가 있죠. 투자론에서 배웠습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인 포인트. 자, 시장 가치도 투자론에서 배웠죠. 우리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치는 객관적 가치를 시장 가치. 요거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투자론에서 배운 개념이고, 거기에 뭐가 나오죠? 또 사용 가치가 있어요.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지는 가치인데, 뭐 상업용으로 가질 때 가치 얼마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교환 가치는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인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 가지는 교환 가치와는 사용 가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합니다.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공익 가치란 게 있죠. 어떤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 살림과 같은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공익 가치라고도 해요. 공익 가치. 자, 그리고 여러분 장부 가치란 게 있거든요. 장부 가치. 장부 가치는 대상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감가 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장부가치라고도 해요. 가치가 이렇게 여러 개 있거든요. 다원적 개념. 자, 그리고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여러분, 한 달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1년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하여튼 과거의 값이에요. 근데 가치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와 현재의 값인데, 여러분 25회는요, 과거를 현재로 출제했고요. 현재는 뭘로? 미래로 출제했어요. 예, 말을 좀 자주 바꾸죠. 25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죠. 자, 그리고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이 아파트의 현재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4억 원인데 캐나다도 이민 가기 위해서 금 매각을 했더니 3억에 매각했어요. 그 매각 시점에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 4억 원이 1억 원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가치의 기본적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한다? 가격인데, 가치는 효용. 이런 부동산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뭐죠? 부동산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이에요. 만족. 이 효용의 가치는 중점을 두고 있죠. 이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가치라고 한다면, 가치는 효용. 사람마다 부동산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죠? 가치는 주관적이면서 추상적 개념이라면은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1제곱미터당 얼마, 누구에게나 다 똑같죠. 객관적이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화폐로 나타난 값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화폐로 표시된 부동산 가격도 뭐죠? 상승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을 우선 하게 된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괴리가 되어 있는데, 즉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또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가격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가치는 이 가격의 장기적인 조정으로 나타난 균형값,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또 우리 19회 시험의 정답으로 또 물었죠. 요건 25회 시험의 정답, 요거 19회 시험 정답. 올해 29회거든요. 텀이 나올 때가 됐죠. 네, 잘 확인해 두시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토지의 특성. 그래서 요즘 가치 가격을 물을 때는 요거까지 또 해서 문제를 같이 출제를 많이 하는데,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선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이 있고요.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기간을 분할할 수 있어요. 기간을 또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영속성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한 금액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 있어서 사용, 수익의 대가, 용익이죠.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있어서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료, 임료라고 하죠. 임대료로 표시하는데, 문제는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가격은 원본으로서의 가격이라면은 이 가격에 대해서 임대료는 사용수익의 대가인 이 원본에 대한 과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고, 이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줘서 우리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과 엮어서 전체에서 한 문제가, 가치 이론에서 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성이라는 게 있죠.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 권익이라고도 하는데, 권리나 이익의 가격이 돼요. 자,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나 이익이 있어요. 전세권, 임차권, 보증금 이런 게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면은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돼요. 소유권 가격,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개별적으로 다 형성이 됩니다.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역적인 또 영향을 또 많이 또 받습니다. 또 영속성의 특성에서 또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 또는 고려, 장기적인 배려 또는 고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또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이래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사정이 필요하고 또 부동산 가격도 대상 물건마다 뭐죠?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가격은 요즘 서울에 뭐 거래 절벽이란 말이 뉴스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 수요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이야. 이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 이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직성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밑으로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조사를 좀 해봤더니 우리 경기도에서요 오산 도시, 오산 13만, 4만 밖에 안 되는 오산은요 부동산 가격이요 1% 상승했어요. 오산 2%가 2% 상승하니까 안성이 1%, 요 옆에 과천이 76%.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폭이 발전 성장하는 지역은 높아요. 인구도 별로 없고 발전이 없는 지역은요 오를 수가 없어. 그런 걸 잘 중개사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럼 여러분 오픈도 어디 가서 해야 돼? 지역에 쇠퇴한 지역 가면 안 되지. 발전 성장하는 지역 가야 거래도 많아지지. 또 넓은 평수인데 가면 망해요. 1년에 한 번 거래할까요? 그러니까 매일 쓸 수 있는 월세, 전세 많이 돌아가는 소형 평수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 성능 가서 늘 촬영하거든요. 방송 촬영 늘 성능 가서 하는데 성능 거기 우리 제자가 있어서 가끔 커피 한잔 마시러 가면요. 대할 시간 없어. 쓰기 바빠, 전화 받기 바빠. 월세가 그리 많이 쓰는 거야.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은요, 항상 가격은 혼자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수요가 있고,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야 뭐가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시장에 뭐에 영향 줘요? 수요와 공급에 또 영향을 줘.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품이든지 전부 가격의 이중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어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서 자, 넘어갑니다. 시장 가치의 개념이 173페이지 밑에 나오죠? 자, 시장 가치. 자, 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나오는데, 자, 요 제1호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죠? 시장 가치다. 시장 가치.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를 또 했었죠. 27회, 28회 연속 출제고요. 27회는 정답으로 물었어요. 자, 시장 가치의 개념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죠?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정통하지 않으면 고가 저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밑줄 긋습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밑줄.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 그 개념을 2번 출제했어요. 자,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나와요. 자, 제5조를 보면은 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야. 여러분,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자, 여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1항을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뭐한다? 결정한다. 시장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고요. 부동산 가격,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뭐죠? 적정 가격인데 적정 가격 아니다는 걸 주의하겠죠. 21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작년에는 여기서 또 출제했었죠. 2항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조문들이 이제 시험에 조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걸 보시고,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줘요. 또 부동산 가치는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피드백 관계에 있어요. 이 피드백 관계에서 뭐가 성립한다?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보면은 일반 경제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고, 이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을 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지역 내에서 토지,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또 개별 요인이 있어요. 자, 그 3가지가 있죠.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의 3대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개념이 24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또 출제를 했어요. 24회 정답 지문. 이렇게 나왔죠. 가치의 형성 요인이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 지문을 출제를 했어요. 자, 부동산 우리가 가치의 발생 요인은 22회 최근에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죠.
가치 발생 요인을 보면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 자,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요인이 있고 또 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은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이 수요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용성, 효용입니다. 자, 효용.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인데, 자, 유용성을 측정하는 우리 중심을 보면은 우리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으로 나눠보죠. 이때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가 쾌적성인데, 이 쾌적의 가치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또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부동산을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이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묻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해요.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 당연히 있어야 돼요. 살 의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게 유효 수요. 여러분이 24에는 지불 능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도 출제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인데, 자, 희소성은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희소성인데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상대적 희소성은 상대적이 들어갔죠. 자, 토지에 있어서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의 용도의 전환, 예를 들면은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어떻게 돼?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택지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대적 희소성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요 세 가지 외에 알프레드 링이라는 교수는 법적 요인도 포함시키죠.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물리적으로 이동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100% 완전히 이전돼. 일부 이전되는 건 안 됩니다. 100%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시장에서 추출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을 우리 뭐라고 하죠?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이 여러 가지 원칙이 13가지의 원칙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 중에서 부동산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가정한 거죠.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있죠. 우리가 토대 및 바탕,
토대가 되는 시간적 원칙, 이 내부적 요인, 우리가 외부적 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시간의 원칙이 있고, 내부적 요인에 의한 대내적 공간의 원칙, 외부적 요인에 의한 대외적인 공간의 원칙이 또 우리가 나타나죠. 자, 이 내용들은 지금 뭐죠? 직접 관련이 있는가요? 여러분, 요거는 다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최유효 유형의 원칙. 자, 토대가 되는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 있어요. 자, 변동의 원칙,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뭐에서만?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기준 시점 확정이 필요하다. 기준 시점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당연히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기준 시점은,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 지문 작년에 출제했어요. 자, 그 지문은 작년에 우리가 출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건 작년에 출제했고,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또 2항이 또 나오죠. 이 2항을 보면은 기준 시점은, 자,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 조사인데 시험에 또 뭘로? 현장 조사로 또 지문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또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최근에. 자, 그리고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시험에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우선 기준 시점은 하여튼 출제를 많이 하는 내용이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있어요. 자, 여러분, 건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건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물리적 감가. 자, 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시점 수정의 근거 이런 건 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 있죠. 자,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있어서의 유용성 등의 동향이나 추이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예측인데, 자, 부동산 가치, 자, 어빙 피시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와 관련 있는 것은 예측의 원칙입니다. 자, 균형. 자, 여러분 작년 시험 28회, 26회 2년 계속 정답으로 물었죠. 하여튼 균형은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 정답으로 많이 묻는 거예요. 정답으로. 정답짐으로 제일 많이 묻잖아요. 예측. 또 뭐가? 적합.
이게 제일 우리 정답으로 많이 묻는 거예요. 작년에 균형 적합이 정답이었잖아요. 제일 정답 많이 묻습니다. 두 개 구별 정확히 해둬야 돼요.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동, 토지, 자본, 경영 등과 같은 이러한 내부 구성 요소. 자,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위배되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 단독주택에 있어서 복도의 높이, 청정 높이가 너무 높아서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비용이 훨씬 다른 주택에 비해서 많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선호도가 떨어져서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런 건 뭐죠? 위배된 거야. 이럴 때를 우리는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기능적 감가. 여러분, 26회는요, 경제적 감가로 출제했어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 있죠. 기여. 기여는 공헌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 자,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 이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 뭐가 아니다.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에 건물이 1층 있죠? 그러면은 토지 1층, 2층 여기 다 합한 거, 공헌도를 다 합한 게 부동산 가치라는 얘기예요. 공헌도를 합한 거.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 3층을 비용을 투입해서 뭐를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해요. 3층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이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공헌하느냐. 공헌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증축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투자,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할 거냐 안 할 거냐. 적부, OX, 적부를 판단을 하죠. 또 여러분 주어진 필지를 인접필지와 합병응용하면 토지 가치가 올라가느냐, 또 필지를 합병하는 거죠. 합필세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은 뭐가 관련있다? 기여의 원칙과 관련있어요. 자, 또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인데, 자, 여러분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토지는.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뺀다? 이 노동, 자본, 경영은요, 요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있을 유, 움직일 동. 어떻게 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이나 경영에 대한 대가를 총수익에서 먼저 지불해요. 지불하면 뭐가 남아요? 지불한 나머지가 있잖아요. 나머지 잔여. 이 나머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으로서 이 수익환원법에서 우리 순수익 구하는 방법 중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이론적 성립 근거가 되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 하여튼 자녀라는 용어가 나오면 수익 배분의 원칙을 갑니다. 자,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수익이 감소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건물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일 때 수익을 최고가 되느냐. 그럼 10층이 최고인데 12층을 지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경제적 측면에서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한 개 수익점 판단과 관련 있는 것은 요거고. 자,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적합, 외부적 요인이죠.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또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돼요. 자, 주택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고, 상가 점포는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고,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어울립니다. 만약에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어울리지 못해요, 주택은. 그럼 주택 가격은 이 적합, 어울리는 거에 위배되면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한대.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또 뭐죠? 경제적 감가.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된 입지와 그 입지를 둘러싼 인근 환경과 적합, 어울리면 가치가 높은 거고, 어울리지면 가치가 하락하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쟁의 원칙.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초과 이윤이 있으면은 경쟁이 생겨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과 이윤과 관련했어요. 자, 외부성은 외부 효과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 정의 외부 효과, 부의외부 효과. 정책 이론에서 이미 배운 용어입니다. 자, 기회비용은 투자론에서 배웠죠. 어떤 것을 선택하면 포기된 것의 최대의 가치 배웠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는 포기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요거 지금 배운 건 전부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이에요. 근데 직접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직접이 아니라 뭐다?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있죠. 간접.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과 대체 원칙. 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인데,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 작용에서 결정되는데, 자,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이 있거든요.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효용,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즉, 대체의 조건을 보면은, 대체의 조건은 가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효용 면에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과 부동산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상품 간에 어떻게 돼요? 서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이제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3방식인데, 원가 방식의 재조달 원가, 수익 방식에 있어서의 순수익,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의 거래사례 수집에 있어서
우리는 대체 원칙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도 대체 원칙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우리 평가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 13가지거든요.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제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가치 가격 관계에서 출제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에서 올해 출제 1순위. 자, 175페이지의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